있습니다. 특히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은 모레부터 바람도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산지는 20m 안팎까지 강해져 작은 불씨가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제주 14도, 춘천, 대전, 부산 15도, 광주는 17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상층으로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정체하면서 대전,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밤에는 전라권을 비롯한 더 많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내일도 전국 대부분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9도, 습도는 51%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과반 득표를 얻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나올까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죠. 잠시 후에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우리 수출의 대들보였던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1년 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월간 무역 수지는 1년째 적자를 기록하고요. 자, 자세히 좀 분석해 볼까요?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역 수지가 12달 연속 적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였던 지난 1월보다는 적자 폭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2월에도 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서 역대 순위권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라면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사오는 게 많다 이 말이잖아요. 예. 파는 게 줄어들어서 적자예요? 사오는 게 늘어나서 적자예요? 12달 연속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반에는 사오는 게 많아서 수입이 늘어서 적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값이 많이 올라서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근 5달만 보면요. 전년 대비 과거의 수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문제인데요. 1월 달에는 44%, 1년 전에 비해 줄었고요. 2월에도 43%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반토막의 이유가 뭐예요? 네,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고물가로 IT 제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해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면서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중국의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공장이 납품되던 우리 반도체 수출도 줄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반도체가 원래 사이클이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는 좀 심하게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예. 우리 수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여서 국내로 오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원화에 대비한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뛰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신 아이폰 14
프로맥스 모델이 직전 모델보다 26만 원이 올랐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이요. 예, 그런데 달러 가격은 동일하거든요. 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달러로는 같은 가격으로 팔리더라도 국내에서는 26만 원이나 더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폰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수입 쇠고기라든지 뭐 수입 곡물 가격, 수입 쇠고기가 예전에 싸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싸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된 이유도 이제 이런 환율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이 환율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무역 수지 외에도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도 해외에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진 경상 수지 자체는 최근까지도 흑자인 달도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경상 수지 흑자 폭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환율이 1,300원 선이죠? 네, 지금 1,300원 선인데 원래 지난 5년간을 보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1,150원 전후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비하면은 약 10% 정도 오른 셈이고, 네,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오른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무역 수지 적자뿐 아니라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지난해부터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 못 올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환율이 좀 많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무역 수지 적자는 언제쯤 개선될까요? 앞서 제가 반도체 반토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화학이라든지 기계 제품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서 그동안 많이 이제 수출이 하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극단적으로 도시를 봉쇄하는 방역 정책을 지난해 12월부터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난달까지 통계를 보면은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안 내놔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통상 이런 양회 같은 정치 행사가 있으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나 화학 원료 등 중간재에 의존하는 경향을 많이 최근에 줄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토막 난 반도체가 살아날 시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대중국 수출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반도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력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메모리 가격, D램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반토막이 이것도 난 상황인데, 예. 이 메모리 가격이 4분기 혹은 빨라야 3분기쯤 돼야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회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뭐 이게 사실은 세계 경기 문제라든지 뭐 주기적인 순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중 갈등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개별 기업 단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다음 달에 나올 텐데 SK는 3조 가까이 되는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2조 원 가량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몇 년 만에 가장 많은 적자 폭이 될 것이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램이라고 하는 우리 주력 제품은 전 세계 제조사가 3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D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업체들이 생산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방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SK와 마이크론이 D램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은 인위적인 감탄은 없다고 하면서 금융시장에는 삼성이 왜 그러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총수인 이재용 회장이 직접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하지 말고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훗날에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 금융시장에서는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은 일단 상반기에는 좋지 않고 하반기에
어떤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사이 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챗 GPT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쪽으로 가면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그건 좀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 그렇죠. 챗 GPT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면은 이 GPU라는 그래픽카드 연산 장치가 많이 필요한데요. 네, 거기에는 첨단 고속 메모리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판매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규모로 많이 하게 되면은 컴퓨터 서버를 모아둔 데이터 센터도 많이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사용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뭐 이럴 거다라는 가능성 단계라서 확실하게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뭐 지금 같은 무역 수지 어려움 또 수출의 어려움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보호무역과 함께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통상 당국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수출 문제에 대해서 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움직임이라든지 좀 더 예. 빨리 대응해서 좀 문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도 근본적 대책들을 좀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이종훈 박사, 뜬 인물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왜요?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해서 요새 그 민주당 쪽에서 수박 논란도 굉장히 뜨겁고 예.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출을 하시는 바람에 눈길을 확 좀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산 그 원동면에서 하는 미나리 축제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전해지는 소식이 조만간 북카페 오픈한다. 예.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이 조금 그 눈길을 끌기 시작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나리 축제에 가고 북카페 여는 게 정치적인 건가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뭐 북카페 그 카페 지기를 지금 하실 예정으로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이 대중들하고 접촉면도 커지겠지만 정치인들도 방문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언론 보도의 노출도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 조용하던 시골 동네가 본인이 이사간 이후에 시끄러워져서 북카페 같은 거 열어가지고 뭐 저자와의 만남 이런 소소한 행사들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도움도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밝히던데. 네. 현근택 변호사는 그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갔을 때 한번 이제 뵀더니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추천하면 그 책이 굉장히 잘 팔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내주도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보다는 북카페를 열어서 거기에 뭐 작가들도 추천하고 예. 약간 이러겠다는 거라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제 그 웹자보에 뭐 처단할 칠적에 거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넣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뭐 우리 당에서 지지자들이 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어찌 보면 약간 정치에서 한 발 벗어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언급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약간 대선 때 나왔던 문제의 연장선이라 볼 수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뭐 퇴임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뭐 당내 약간 분열을 붙이기 위한 혹시 이간질 아니냐 혹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통령 재임 중에 여름 휴가 떠나면서 뭐 읽을 만한 책 몇 권 그렇죠. 추천. 네. 이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과거 다른 전 대통령들도 그런 그 책 추천을 좀 한 적이 했죠. 있고 네. 그 다른 전 대통령들도 책 추천하면 굉장히 판매 부수가 잘 팔렸죠.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네. 퇴임 후에 추천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퇴임 후 추천하는데 그 효과까지 있을까요? 아니 지난번에 지금 퇴임하고 나서 몇 분 했어요. 맞아요. 미리 했죠. 근데 몇 분 이미 했는데 효과가 있었대요? 효과가 많았대요. 되게.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아마 여기 북카페 하면 저자나 이런 분들이 초대된 분들이 많이 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책 잘 안 사거든요. 사람들이. 이메일 인터넷으로 보고 이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제가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긴급하게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쭉 이어서 하고 급하게 그 대담한 내용 녹음을 풀어가지고 책을 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전혀 몰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 가면서 그 책을 추천했어요.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니까요. 자,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누굽니까? 뭐 정치인은 아닌데요. 일단 임은정 부장검사를 꼽고 싶습니다. 임은정.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들은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아요. 판사들은 10년마다 이렇게 받고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그냥 형식장에 통과지 이걸 실제로 이렇게 막 적격 심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어쨌든 적격 심사를 통과했는데 오히려 통과한 것 자체가 이제 좀 뉴스가 됐죠. 적격 심사한다는 건 뭐 찍혔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사실은 그 이유를 보니까요. 원래 9명이 위원인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된답니다. 맞아요. 6명 찬성해야 되는데 그날 6명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6분이 다 찬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곤란한 세 분은 오히려 이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나왔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임은정 부장검사는 기피 신청하려고 그랬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사건과 이렇게 봐서 어찌 보면 처음부터 뭐 이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어쨌든 심사 통과한 거니까 그래도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은 또 검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임문정 부장검사 뭐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검찰 내의 내부 고발자 신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주의 뜬 인물로 꼽으셨네요. 금주의 진 인물로 가봅시다. 이정훈 박사. 이재명 대표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그 표결 결과가 이걸 참 웃기도 그렇고 울기도 그런 아주 묘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당내에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웃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표정 관리가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됐건 의외로 당내에서 그 비명계세가 좀 있구나 하는 게 좀 확인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해서 향후에 그 당내 입지가 좀 많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 인물. 저는 뭐 안철수 후보 지금 전당대회에서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쨌든 뭐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할 때는 아이고 뭐 윤한연대 안 쓰겠습니다. 뭐 윤핵관 안 쓰겠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또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아이고 뭐 지금 이게 전당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좀 이제 일관성이라도 있구나 이럴 텐데 지금 계속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좌충우돌하고 이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노선 변경을 그러니까 1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 안 되겠네. 3차선 가다가 이제 다시 또 1차선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미 다 와버렸어요. 이제 차선 바꿔도 이제 별로 이제 빨리 갈 수도 없어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정무적으로 아니면 전당대회 임하는 기본적인 그 기조에 있어서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것도 이따가 좀 집중 토론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해서 비명계로 좌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친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 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정치다.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체포동의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협상의 거래의 대가, 협상의 어떤 무기로 삼아서 당대표직을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거거든요. 당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선출해가지고 뽑은 그 대표인데 그것을 일방의 의원님들, 소위 말해서 특별한 어떤 특정 계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당대표 내려오라.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겠다. 이렇게 실력 행사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정치 아닌가요? 네, 이상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현근택 변호사도 놀랐죠? 네, 저도 뭐 170표 얘기해왔고 사실 우리 당이 169석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뭐 161표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죠, 전혀. 그렇죠. 네. 이정훈 박사도 놀랐어요? 뭐 어느 정도 반란표는 있을 거다라고 좀 보긴 했는데요. 저도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반란표가 나왔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 방송 때까지만 해도 이처럼 첨예한 대립의 양상이 가면 거의 그냥 소속 의석수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민주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들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뭐 표 분석을 여러분 합니다만 어쨌든 169석인데 부결이 138표라는 거는 31표는 어쨌든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찬성표를 반대표를 안 던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소속 성향까지 치면은 뭐 37표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그 전주 화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최소 35표라 이랬거든요. 반란표가. 네. 방송에 나와서 물론 나중에 나와서는 이거 나 그냥 추측이다 이랬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도를 거의 맞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의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31에서 37 중간쯤이 35잖아요. 예.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의 표현은 아니다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집단적인 의사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대선 때 연장전이라 볼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들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민주당의 길 참여했던 분들이 대충 추려보면 한 30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길 만들 때도 처음에 나왔던 게 뭐 30명 이상이냐 30명이냐 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얼추 제가 보기에 비슷해요.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이재명 지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냥 좀 주저주저 하던 이번에는 그래도 반대표 던진 사람 가운데 뭐 또 한 20, 30명이 또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 가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김남국 의원 생각하듯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이게 움직여서 이런 결과를 냈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아요. 이심전심 이런 게 좀 작동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비명계에서도 이번엔 그래도 뭐 처리에 우리가 좀 그래도 반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기류가 조금 더 강했던 거로 저도 좀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비명계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의 최소치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적어도 우리 세가 이 정도는 있구나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뭐 이상민 의원도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 실제로 그런데 동요하고 있는 의원들 숫자는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천 문제하고 사실은 좀 직결이 좀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또 친명계라고 하지만 좀 외곽 그래서 이제 범친명 뭐 이런 정도에 포함되는 분들은 야, 이 내년 이 공천 때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대표가 대규모로 이렇게 좀 인적 쇄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도 그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좀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 그 다음번에 체포동의안 나왔을 때는 예. 조금 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좀 새를 보여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39 찬성표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에서 11명만 더 움직이면 그냥 가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예상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 이후에 이렇게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당장은 조직적으로 못 움직이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왜냐하면 너무 패를 먼저 빨리 깠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항상 공천 다툼이 있습니다. 선거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대회가 다시 공천 싸움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전당대회 과정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의도가 너무 드러났고 아무리 무기명 투표를 하라 그러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해온 거라는 걸 보면 누군지 대충 알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뭔가를 뭐 발표하거나 움직이거나 해야 힘을 받는데 지금은 다들 뭐 난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투표 나왔을 때 또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전에는 당내에서 전혀 이걸 몰랐어요. 예상도 못했고.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누군지도 대충 다 알아요. 의원들도 알고 뭐 민주당 지지자도 알고.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 똑같이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말씀처럼 당내에서 어쨌든 공천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어쨌든 당대표와 어찌 보면 지도부의 권한인데 그거를 사실은 무시하기 힘들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 다 지금 현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데는 다 검사 출신이 차지할 거라고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갈 수밖에 없는 게 배제된다는 공포가 있거든요. 배제될 수 있다. 어쨌든 약간 힘에 눌릴 수 있어요. 근데 뭐 권위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이 저는 민주당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의 권한, 공천 권한에 눌려서 오히려 비명계가 위축될 거다. 뭐 꼭 뭐 공천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빨리 이게 좀 드러났다라고 봐요. 이정훈 박사하고는 판단이 좀 다른데. 네, 저는 뭐 역시 이제 새 과시를 좀 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하고 개별 의원 간의 관계에서 딱 보면 이게 1대1로 그렇게 관계에서는 이게 참 힘을 못 써요. 자, 그런데 이게 조직화가 되게 되면 당 대표도 그 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를 점점 키워가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점점 우리가 굉장히 꽤 이 결집도가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천 지분을 우리가 획득을 하자. 이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갈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의 길이라고 약간 어찌 보면 비명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한 30여 명이었는데 어쨌든 뭐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가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민주당의 길의 모임을 공개적으로 언제 하느냐 그리고 몇 사람 정도가 모이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은 이제 아차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야 우리 그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의미 없어요. 언론에 나오고 공개적으로 또 얼굴을 내비치고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이제 격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시 기소를 하게 되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어쩌면 매주 가야 될지도 모르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좋을 수가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재판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랬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이제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인데 우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보면 뭐 학력, 경력, 지지 여부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행위라고 있습니다. 행위. 검찰은 이 알았다 몰랐다를 그 행위에 포섭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건 인식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벽을 제가 보기에 검찰이 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데 선거법은 뭐가 있냐면 1심이 6개월 내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1심이 어쨌든 총선 전에 판결이 날 거예요 무조건. 근데 다른 사건들은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장동 재판도 아시겠지만 1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공직선거법은 제가 보기에 무죄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게 무리한 기소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몰랐다라는 건 각하했거든요. 이런 건 사실 각하가 맞아요. 이건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죠. 알다 모른다를 행위라고 판단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검사밖에 없어요. 이 박사. 글쎄요. 근데 이게 또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거에 비해서 공직선거법 이제 재판이 좀 더 깐깐해진 것이 이제 한 부분이고요. 예전엔 사실은 그 형량도 굉장히 가능하면 이렇게 낮춰서 판사님들께서 해서 가능하면 정치인들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증언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그 증거들도 좀 명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100만 원 이상 이게 지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이 이게 과연 이제 공표로 볼 수 있느냐, 허위사실 공표. 우리처럼 이제 방송 나와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5,500억 환수 규정을 했다고 했을 때 환수했다고 했을 때 무죄 받았던 것도 공표 범위를 좀 좁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후보자 토론 과정이죠. 후보자 토론 과정은 사실 어찌 보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민감합니다. 내용이. 질문 받고 그냥 바로 대답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도 뭐 가끔 방송 때문에 고발당하고 있지만 뭐 근거가 있거나 어디에 무슨 뭐 있으면 대부분 그거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토부에서 뭐 협박받았다 이것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 물론 뭐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거를 선거법으로 가져간 경우는 잘 없었어요. 만약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거의 허위 감정에 대해서 뭐 허위 증언이다. 요건 문제 삼는데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이다. 위반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그거 용도 변경을 하라고 요청했다든지라는 식의 공문 같은 건 없나요? 공문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공문이 있는데 쟁점은 그 요청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거를 안 해주면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다. 요게 사실은 맞느냐. 그거에 대한 근거는 그렇죠. 없군요. 그러니까 그걸 문서로 뭐 직무유기다 이렇게 하진 않죠. 이제 구두로 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뒤에 워딩 그러니까 압박을 받았다. 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다. 그렇죠. 이 박사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건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건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경우에 그 오히려 그쪽이 지금 훨씬 더 유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김문기 처장을 그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업무 스타일 다 알려져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고 직접 챙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장동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건인데 그거를 처리하면서 그 핵심적인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하고 이렇게 보고받고 이런 더 많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상식적이질 않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미 사진도 공개되고 했습니다만 뭐 이제 골프도 같이 쳤다라든가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뭐 한둘이냐. 그리고 친분이 없는데 어떻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황상은 또 사실은 또 친분도 꽤 있는 것으로 좀 나온단 말이에요. 변호사 시절부터 일단 알았던 것으로 그렇게 또 이제 뭐 이 전화번호 기록도 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이 좀 빠져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달린 좀 하나 더 추가하면 검찰의 논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행위로 보고 있냐면 안다를 골프 쳤다, 보고받았다, 회의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다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법리적인 겁니다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골프 치고 보고받았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그걸 동일하게 봐야 안다는 게 행위로 포섭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엔 국어 문제거든요. 이거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국어 이게 제가 보기엔 중학교 1학년 정도 국어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바로 어저께 법정에서 오갔던 공방이 재현된 거고요.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 쪽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도 법조 오래된 출입기자 김만배 그래서 박용수 그 선배 등과의 회식 자리에도 여러 번 같이 했었다고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됐지만 또 게다가 김만배의 누나가 부친의 집도 사주고 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한 거는 검찰이 그냥 각하해버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근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좀 검찰이 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전 조사를 해야 된다. 함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말을 바꾸기도 했지만
박영수 전 특검하고 김만배 씨는 상당히 가까웠던 정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50억 클럽 그런 예. 정도면 거의 뭐 상당히 이해관계가 좀 밀접하게 이렇게 좀 돌아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박영수 전 특검하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또 특수관계.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예, 예. 검찰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인 거고 함께 또 사실은 일도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 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또 김만배 씨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김만배 씨가 이제 이 검찰 출입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야말로 마당발로 네. 알려져 있었던 것도 맞고 그런데 그 사람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상식적이냐? 이거는 사실은 좀 이번에 검찰 결정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저는 좀 다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몰랐다 알았다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에서 뭐 손해만 봤다든지 아니면 2차 주가 조작 시기엔 관여 안 했다든지 그건 행위거든요. 행위였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조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를 만약에 이거를 행위로 보고 기소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요게 각하는 맞다고 봅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권도 각하시켰어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네. 각하하려면 둘 다 각하하고. 그렇죠. 기소하려면 둘 다 기소했어야 한다. 아니 그거는 기소는 안 맞다. 기소 자체가 안 옳지 않다. 네. 기소할 수 있다. 저는 뭐 둘 다 양쪽 사실은 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 이 관련해서 기소를 이제 한다라고 전제하면 마찬가지 동일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 이정훈 박사적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 쳤을 때는 검찰의 힘이 어떤 건지 검찰의 힘은 사실 누군가를 기소하는 힘도 있지만 누군가를 기소하지 않는 힘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누군가를 기소하지 않았을 때 그걸 또 제지하거나 기소하도록 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뭐 항고, 재항고, 뭐 재정 신청이 있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뭐 0.몇 %예요. 효과가 없죠. 거의. 그게 바로 검찰만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검찰 집단으로 하여금 이 사회에 죄가 있고 없고는 전부 우리가 우선 결정한다. 이런 막강한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도 그 부분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 그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이게 국민들이 좀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 검사들은 다 이렇게 제외 내지는 뭐 검사 포함해서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략 다 이래저래 피해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확연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좀 꺾이는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차이가 좀 벌어지는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이런 거 민주당으로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정도가 그렇죠. 아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뭐 저는 계속 뭐 2차, 3차 행정 들어올 거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끌어모아가지고 1년 반 수사한 거를 다 끌어모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내용의 핵심적인 물증은 없었잖아요. 그럼 뭐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얘기 나오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뭐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면 아마 대부분 정치 이슈로 갈 겁니다. 내년 선거 얘기로 할 거예요. 선거제 얘기, 당내에서 공천 얘기, 당당끼리는 선거제 어떻게 할 이 얘기 할 텐데 뭐 저는 그 국면에 가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르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검찰 수사 단계하고 재판 단계의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로까지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는 꽤 위중한 건이고 그리고 이게 유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뭐 기소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것도 논란이기도 하지만 법정 출석 그렇죠. 이것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꽤 컸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정 출석은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1시 38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오늘 서울 시내는 집회가 있습니다. 먼저 약 10만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태평 교차로 구간입니다. 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는